남편은 이 시간에 카페에 있잖아. 안전해. 아내 윤미의 목소리가 붙박이장 속 내 귀를 때렸다. 그리고 이어진 말. 남편이랑 있을 때는 이런 설렘이 전혀 없었어. 그 순간 내 혈관 속을 타고 오르던 분노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루 12시간을 카페에 쏟아부은 내가 아내의 입에서는 무심함과 권태라는 말로 치환되어 있었다. 숨죽여 들었던 그 대화 속에서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치밀하고 반복된 배신이었다. 나는 끝까지 침묵으로 견뎠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전쟁이었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단 하나의 길만이 남아 있었다. 흔들림 없는 진실을 들이대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의 기록이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도 태연히 웃을 수 있었던 배신, 그리고 그 배신에 맞서 무너짐 대신 차갑고 확실한 선택으로 맞선 한 남자의 이야기다.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만 그 끝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잔혹하고 서늘했는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46, 서울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평범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2해,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은 남들이 보기엔 모난데 없는 가정의 모습이었다. 나 역시 그 평범이 오래도록 이어질 거라 믿었다. 아내 윤미, 44, 집안일을 도맡아온 전업주부였고 결혼 초반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여인이었다. 내가 눈을 뜨기 전 부엌에서 들려오던 조리소리와 밥 냄새, 저녁에 현관문을 열면 환히 웃으며 맞아주던 얼굴, 그 모든 것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아들도 엄마를 유난히 잘 따랐고 셋이서 영화관에 나란히 앉아 웃던 시간, 주말마다 손을 잡고 한강을 거니던 순간은 더할 나위 없는 안도였다. 그러나 그 평온은 몇 달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다. 늘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윤미가 진한 색조를 바르고 집을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동네 마트에 들를 때조차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두껍게 그린 아이라인과 어둡게 번진 섀도우로 낯선 얼굴을 만들어냈다. 내가 알던 담백하고 단정한 아내의 얼굴은 사라지고 전혀 모르는 여인이 내 앞에 서 있는 듯했다. 나는 애써 좋은 쪽으로만 해석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거라며 집안에 묶여 지내는 여성들이 대개 꾸밈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여전히 예쁘게 보이려는 거라면 남편으로서 고마운 일 아닌가. 스스로를 달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출이 잦아졌고 집안일과 드라마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친구를 만난다며 거의 매일 밖으로 나갔다.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까지 다닌다고 했다. 건강을 챙긴다니 괜찮다고 넘겼지만 이상하게도 운동복은 늘 땀 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침대에 몸을 눕자 낯선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윤미가 쓰던 은은한 향수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날카로운 향. 남성용 샴푸나 향수에 가까운 이 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냄새였다.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했고 머리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서늘해졌다. 나는 애써 합리화를 찾았다. 새로 산 세제 냄새일 수도 있고 감기 기운 탓에 후각이 예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묻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윤미가 외출한 날이면 어김없이 그 냄새가 남아있었고 그녀의 태도까지 미묘하게 달라졌다. 예전엔 내가 집에 들어오면 현관까지 달려 나와 반겼는데 요즘은 소파에 몸을 기대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피곤하다며 먼저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내 마음속 불안은 눈덩이처럼 무겁게 불어나기 시작했다. 저녁 식탁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며 웃음이 오갔지만 요즘은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고 식사는 금세 끝나버리곤 했다. 가장 낯설게 다가온 건 휴대폰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항상 화면을 뒤집어 두었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불이라도 끄듯 서둘러 꺼버렸다. 카톡 알림음은 부쩍 잦아졌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미의 얼굴에 스치듯 번지는 미묘한 웃음은 내 불안을 날카롭게 찔러댔다. 어느 날 그녀가 샤워실에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남겨져 있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손만 뻗으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내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꼴이 너무 비참해 보여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 뒤돌아서려던 찰나 화면이 켜지며 알림창이 번쩍였다. 거기엔 이름 대신 하트 모양 아이콘이 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가슴 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는 건 아닐까? 좋은 남편이라면 끝까지 믿어야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동시에 무언가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직감은 더 뚜렷해졌다. 밤마다 같은 침대에 누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윤미가 맞는지 낯설음이 엄습했다. 카페에 앉아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늘 집에 묶여 있었고 윤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 불안은 마침내 구체적인 장면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어느 목요일 단골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갈 수 있었다. 윤미에게는 알리지 않고 작은 선물이라도 안기고 싶어 근처 로스터리에 들러 그녀가 좋아하던 원두를 곱게 포장해 들고 나왔다. 그런데 집 앞 골목을 돌며 PT 스튜디오 건물 옆을 스치던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윤미가 한 남자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회원과 강사의 짧은 대화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고 윤미의 시선에는 아내가 아닌 여인의 설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몸을 낮추고 그들을 지켜봤다. 손에 들린 원두 봉지가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가 윤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져갔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고 손끝까지 떨림이 번져왔다. 나는 얼어붙은 듯 숨조차 삼키기 어려웠다. 그날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두 사람이 미소를 주고받으며 손끝을 스치던 그 순간 단순한 오해일 리 없었다. 그러나 나는 추측만으로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서둘러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윤미보다 먼저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은 채 아무 일 없는 듯 시간을 보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윤미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숨결마저 들뜬 듯 가벼웠다. 여보, 일찍 왔네? 그녀는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 끝자락에는 억눌린 놀람이 묻어 있었다. 응, 일이 조금 일찍 끝났어. 운동은 어땠어?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윤미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했다. 그냥 그렇지 뭐. 오늘은 좀 힘들었어. 그러나 그녀의 말보다 더 선명한 건 몸에서 풍기는 낯선 향이었다. 남성용 샴푸, 아니면 향수. 분명 이 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냄새였다. 그 순간 내 의심은 단단히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윤미는 평온한 얼굴로 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순히 친절한 트레이너일 뿐일까 하는 반박이 스쳐갔지만 본능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 뒤로 나는 윤미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간다고 말하는 날마다 멀찍이 뒤따라가 보기도 했고 집에 돌아온 후 그녀의 표정 하나,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두 번째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윤미가 운동을 마친 뒤 그 남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이다.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본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윤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금 당장 들이닥쳐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증거는 사라지고 그녀는 태연하게 부인할 게 뻔했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단순한 의심으로는 부족하다. 윤미와 그 남자가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계획을 세우고 또 다듬었다. 윤미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 일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꼭 그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이면 아들을 학원에 보내거나 장모님 댁에 맡겨 집을 비웠다.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그림이 선명해졌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금요일 아침 윤미는 아들을 외할머니 댁에 맡긴다고 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러 간다며 덧붙였다. 나는 속이 뒤집히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윤미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나는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서 수십 번이나 되뇌었던 계획이었다. 손에 쥔 건 카메라도 녹음기도 아니었다. 나는 이미 마음먹었다. 불법 촬영 따위에 기대지 않으리라고. 법정에서 뒤집을 수 없는 증거는 따로 있었다. 시간과 장소, 남은 흔적과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직접 목격자라는 사실. 나는 오후 1시가 되자 카페 문을 닫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침실 붙박이장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다.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아내의 배신을 직접 지켜보겠다며 이렇게 숨어 있어야 한다니 숨이 막힐 만큼 참담했지만 이미 물러설 곳은 없었다. 벽장 속은 숨막히게 좁았다. 고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목덜미가 문짝에 부딪혔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귀는 집안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예민하게 곤두섰다. 시계 초침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1시 반, 1시 40분, 1시 50분. 마치 온 세상이 정지한 듯 내 숨소리조차 크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2시 10분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온 건 윤미 혼자가 아니었다. 익숙한 목소리와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조심해. 오늘은 시간 넉넉하니까. 윤미의 말투는 내가 알던 아내의 그것이 아니었다. 낯설고 달콤하게 번져나왔다. 그래? 그럼 오늘은 걱정 없이 천천히 해도 되겠네. 남자의 웃음 섞인 목소리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간신히 침착함을 붙잡았다. 거실에서 한참 대화가 오갔다. 가볍게 웃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장난스러운 기척까지 이어졌다. 잠시 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침실 쪽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리며 발자국이 내 앞을 스쳤다. 남편은 이 시간에 카페에 있잖아. 안전해. 윤미의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어 간신히 소리를 삼켰다. 고지어 침대에 매트리스가 눌리며 두 사람이 앉는 소리가 들렸다. 틈새로 드리워진 그림자만이 내 시야에 걸렸다. 나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을 기억에 새겼다. 이제 시간, 장소, 대화 모두 내 머릿속에 각인됐다. 피할 길 없는 증거였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침대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낯선 웃음, 짧은 숨결, 그리고 낮게 섞이는 속삭임. 나는 붙박이장 속에서 숨을 죽이며 이를 악물었다. 남편이랑 있을 때는 이런 설렘이 전혀 없었어. 윤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카페에서 하루 12시간을 쏟아부은 시간이 그녀의 입에서는 무관심과 권태라는 말로 바뀌어 있었다.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남편은 내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지. 서도윤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는 내 귀에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벽장 문짝에 손등이 부딪히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결혼 생활은 너무 지루했어. 매일 같은 반복, 대화도 줄고 관심도 사라졌잖아. 윤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속으로 절규했다. 그게 내가 불륜을 저지를 변명이 될 수 있느냐고. 그들의 대화는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만난 지 석 달이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는 약속까지 오갔다. 실수도 한순간의 유혹도 아니었다. 차갑게 이어져 온 철저한 배신이었다. 여기서 계속 만나면 언젠가 들킬지도 몰라. 다른 데로 가자. 도윤의 말에 윤미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남편은 눈치도 못 채니까. 나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눈치 못 챈다고? 지금 이 순간 분노로 치를 떨며
모든 걸 듣고 있는 남편이 바로 곁에 있는데 침대 매트리스가 삐걱이며 눌리고 의심할 여지 없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숨이 가빠져 더 이상 제대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눈을 감지도 귀를 막지도 않았다. 이 순간을 전부 기억해 두어야 했다. 훗날 법 앞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의 기척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공기마저 식어버린 그 순간 나는 천천히 벽장 문을 밀고 나왔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지만 걸음은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도 망설임도 필요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내 두 눈과 귀, 그리고 이 순간이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어색한 여운이 감돌았다. 서로를 감싼 채 낮게 속삭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마주한 순간 나는 문을 확 밀고 나왔다. 거기서 멈춰. 옷부터 입어. 낮고 차가운 내 목소리가 울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윤미의 낯빛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질렸고 서도윤은 얼어붙은 동상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윤미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바닥을 들어 올려 막았다.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들었고 전부 기억하고 있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서도윤이 허둥지둥 옷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3달 넘게 만난 게 오해야? 내 집에서 내 이름을 욕하며 나눈 대화가 오해야?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시간, 장소, 말 한마디까지 다 남아있어.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 윤미는 이불을 끌어안고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냉소를 삼키듯 대답했다. 용서? 매일 내 얼굴을 보며 거짓말을 퍼붓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서도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했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둘 다 결혼한 몸이면서 무슨 유혹이야. 내 아내는 알고 있나? 그 질문에 그의 입술이 굳게 닫히며 얼굴빛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내 가정은 박살 내놓고 내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에 잠겼다. 나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차갑고 분명한 대가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올랐다. 숨이 막히도록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마침내 준비해 두었던 순간이 다가왔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현관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며칠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과 상의에 불러둔 법률사무소 직원들이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행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실로 안내했다. 흩어진 옷가지, 흐트러진 침대, 그리고 굳어버린 두 사람. 설명이 필요 없는 현장이었다.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증거는 확보하셨습니까? 나는 차분히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시간, 장소, 대화까지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요. 그들은 짧게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절차에 바로 착수하시면 됩니다. 윤미와 서도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특히 서도윤은 자신의 부인 연락처까지 적어내며 절망에 잠긴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직원들이 돌아간 뒤 집 안에는 나와 두 사람만 남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윤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그리고 서도윤 씨, 당신에겐 위자료를 청구할 거다. 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를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3천만 원. 당신이 무너뜨린 가정의 값으로는 싼 편이지.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문을 잃었다. 윤미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애원했다. 여보, 아이는 제발, 아이만은. 나는 단호히 잘랐다. 아이 생각은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했어야지.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아이를 거짓과 배신 속에서 키울 수는 없어. 윤미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이제 나가라. 그리고 각오해라. 서도윤 씨, 당신 부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릴 테니까. 그 말이 끝나자
서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윤미는 급히 옷을 챙겨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다. 텅 빈 정적이 가득했지만 내 안에서는 오히려 서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의심과 불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나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가정법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미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노련한 사람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준비해간 자료들을 하나씩 내밀었다. 휴대폰에 남긴 시간 기록, 대화의 요지, 그리고 내가 직접 목격한 정황까지. 김 변호사는 잠시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이 정도면 승소는 확실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둘 다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 내려가는 듯했다. 위자료는 얼마나 가능할까요? 내가 묻자 그는 곧장 대답했다. 상간자에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정훈 씨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미가 지난 세월 동안 내게 쏟아부은 거짓말과 기만을 떠올리면 이 정도 대가는 결코 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하나 더 덧붙였다. 상간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익이 없거든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물게 할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외할머니 댁에 맡겨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단순한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아들아, 잘 지내고 있어? 응. 그런데 엄마는 왜 울고 있었어? 그 말에 목이 턱 막혔다. 아직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무거운 일이었다. 아빠랑 엄마가 잠깐 떨어져 살기로 했어. 하지만 아빠는 늘 내 곁에 있을 거야. 싸웠어? 그래.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아빠가 널 사랑한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방 안은 더욱 쓸쓸해졌다. 그러나 이미 결정을 내렸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며칠 뒤 김 변호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정훈 씨, 상간자 재산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도윤이라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네요. 시세로 약 7억 정도 됩니다. 위자료 집행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한 가지 더, 서도윤의 부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서가 전달되면서 알게 된 듯한데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묘한 해방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도윤 역시 결국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윤미는 장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짐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갑게 지켜봤다. 여보, 윤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챙기고 빨리 나가라. 내 목소리는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미는 울음을 삼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 애원했다. 그러나 나는 귀를 닫았다. 장모까지 나서서 용서를 구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윤미가 석 달 동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그것도 제 집 침대에서 벌인 일을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장모는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윤미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그날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이혼 소송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내가 확보한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었고 윤미와 서도윤 측은 끝내 뚜렷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서도윤은 이미 자기 가정까지 잃은 상태라 힘을 쓰지 못했고 윤미의 변호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법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증거들을 판사가 직접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로 명확한 증거는 드뭅니다. 재판장은 피고들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결과는 내 예상 이상이었다. 서도윤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윤미에게 별도로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다. 양육권은 당연히 내게 넘어왔고 윤미는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김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보통은 증거 부족으로 오래 끌리는데
이번 거는 흔치 않게 완벽했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배신감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했다. 서도윤은 결국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를 처분해 위자료를 갚아야 했다. 아내에게도 이혼을 당했고 다니던 헬스장에서도 쫓겨났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고향으로 내려가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했다. 윤미 역시 다르지 않았다. 동네에 불륜 소문이 퍼지자 디딜 곳이 사라졌고 친정에서도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 자랑스레 웃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한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판결이 확정된 날 법원 계단 앞에서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났구나. 그 순간 비로소 해방감이 온몸을 채웠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나는 고개 숙여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앞으로는 나와 아이 둘뿐인 삶이 펼쳐질 것이다. 막막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가 차올랐다. 카페에 들르자 직원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사장님, 정말 잘 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나는 미소 대신 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구나. 그날 저녁 나는 친정어머니 댁으로 아들을 데리러 갔다. 문이 열리자 아이가 달려 나와 내 품에 안겼다. 아빠.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우리 아들,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지?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이제 집에서 같이 살아? 아들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응. 이제는 아빠랑 계속 같이 살 거야.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음을 실감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다. 정훈아,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니?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온전히 아이만 생각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서툴지만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보탬이 되어 식탁은 금세 차려졌다. 마주 앉아 식사를 나누는 순간 나는 오랜만에 집 안에 되살아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우리랑 함께 살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엄마 몫까지 해줄 거야.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니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하지만 이번엔 답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 한구석이 평온해졌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판결이 확정된 지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아들과 둘만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오히려 서로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아침이면 아들이 작은 손으로 식탁에 숟가락을 놓아주고 나는 서툰 손길로 도시락을 싸주었다. 가끔은 밥을 태우거나 옷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허둥댔지만 그런 서툰마저 둘만의 추억이 되어갔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을 보고 한강을 산책하며 웃음을 나눴다.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카페 운영에도 나는 전보다 더 힘을 쏟았다. 아들이 숙제를 하는 동안 나는 원두를 볶았고 늦은 밤까지도 손님들을 맞으며 하루를 채워갔다. 이제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과 나 두 사람의 내일을 위해서였다. 단골 손님들은 내 사정을 알고 늘 격려해 주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죠. 요즘 불륜 얘기가 많다던데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하니 속이 시원합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옳은 길을 걸었다는 확신을 얻었다. 소문은 점점 번져 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댓글 속엔 공감과 응원이 가득했다. 이게 진짜 사이다 복수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무너져야 한다. 아이는 안쓰럽지만 아빠가 잘 키울 것 같다. 댓글을 읽으며 나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나는 단순히 한 남편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와 판타지를 대리해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가끔은 무겁게 다가왔지만 끝내 흔들리지는 않았다. 카페에는 비슷한 상처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도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잡으셨나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잡아야 하고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나 자신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냉정하게 버텨냈는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켜낸 무기였다는 것을. 윤미에게서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다. 친정을 통해 용서해달라는 말이 전해졌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의 질문은 여전히 내 가슴을 저리게 했다. 아빠, 엄마도 우리 보고 싶어 할까?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솔직히 화가 치밀었지만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엄마도 내 생각은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내 곁에 있잖아. 아이의 눈망울이 잠시 흔들리다 이내 고요히 가라앉았다. 그 순간 나는 더욱 결심했다. 이 아이만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가끔 손님들 사이에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허전해지곤 했다. 하지만 곧바로 시선을 돌려 내 옆에 앉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웃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시간은 흘러 내 삶도 변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카페 사장이 아니라 아들의 울타리였다. 배신은 내 삶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원두향이 퍼져나갈 때마다 나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다. 앞으로도 아빠가 잘 돌봐줄게. 나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내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울타리는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길을 걷다 윤미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를 마주치면 여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러나 곧바로 떠오르는 건 붙박이장 속에서 들었던 그 배신의 목소리들이었다. 그 기억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나를 붙잡아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윤미와 서도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대로 철저한 대가를 치렀고 나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가끔은 벅차게 느껴졌지만 거짓과 기만이 사라진 일상은 그 무엇보다 편안했다. 무엇보다 나는 떳떳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애썼고 배신이 드러났을 때조차 폭력에 기대지 않았다. 법과 증거 그리고 냉정한 판단으로 모든 걸 해결했다. 그 차이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윤미와 서도윤은 순간의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내던졌고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반면 나는 아들과 함께 남았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 삶을 세울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는 없었다. 내 손으로 직접 치지 않아도, 불법에 기대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의 죄가 증거가 되어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 심판이야말로 가장 무겁고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히지 않는다. 남은 건 오직 새로운 내일,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아이뿐이다. 나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어떤 배신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있고 진행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